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예, 잘 예, 들립니다.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안내받은 황인구입니다. 오늘 발표를 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홍수표 목사님을 비롯해서 조직위원회에서 노력하신 데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이 발표는 제 최근 연구의 성과물인 저서가 곧 나오게 되는데 이 결과물의 바탕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약간의 이 발표를 위해서 수정을 하였는데 이 저서의 중심된 얘기는 한국민주화운동의 국제화입니다. 이 국제화의 과정에서 민주화운동에서 어떻게 그 민주화와 그 다음에 글로벌 인권사가 결합되는 지점을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초국적 연대라는 어떠한 사회 정치적 경제적 정의를 위한 연대 운동이 벌어지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어떤 냉전 체제에 냉전 국가에 기반하는 어떤 상응하는 인권 정치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래서 인권을 통해서 이 프레임을 통해서 민주주의 그 개발 안보에 대한 논쟁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음. 얘기를 시작하면 1973년에 여느 그 노동 시위 같지만 대한모방의 노동자였던 고성신 임경자라는 그리고 400여 명의 다른 노동자들이 주말에 벌어지는 18시간의 강제 노동과 그 다음에 강제 예배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이다가 사실 해고를 당하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 그들은 다른 언어도 아닌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인권이라는 문제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인권이라는 규정을 하는데 왜 이런 과정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자신의 고난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인권의 문제로 발전시켰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주되게 발표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사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이들의 노동자들의 시위를 어떤 인도주의적인 어떤 호소에 집중했던 반면, 저는 이들의 시위가 인권 운동과 그다음 민주화 운동이 연계해서 초국적인 어떤 인권 운동과 정치로 발전해왔고, 그 과정에서는 에큐메니컬 활동가 단체들이 주되게 역할을 하였고, 그 역할들은 글로벌 어떤 인권 이니셔티브와 깊이 연계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이 분쟁 과정에서 미국의 냉전 근대화 정책에 대한 깊은 어떤 비판적 목소리와 행동들을 조직해낸 과정이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된 목차는 아래와 같고요. 국내적인 어떤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제적인 어떤 상황으로 발전하는데 끊임없이 국내와 국제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있다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많은 좋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중운동에 대한 집중된 조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활동들을 통해서 성공한 어떤 민주운동이 있었다 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인권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뭐 고지수 박사님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조명하기 이전까지는 많은 뭐 주변부 또는 부분운동으로 있었던 것이고, 글로벌 인권에 대한 운동과 정치의 연관성들을 충분하게 밝혀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더더욱이 나아가나 지난 20년 동안 글로벌 인권사라는 분야가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인권사에서는 사실은 인권의 기존의 어떤 연구들이 끊임없이 직선적인 어떤 목적론적인 어떤 발전을 이룬다는 가정보다는 어떤 시절에는 왜 인권이 사라졌다가 어떤 시절에는 왜 등장하고 어떻게 부흥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크게 조명하는 부분이 1970년대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이런 연구들은 유럽과 미국 중심의 연구였었고, 특히나 이 연구에서의 중심된 조명은 국제사면위원회라는 인권 단체를 통해서 조명을 하게 되는데, 크게는 어떤 세속적인 세속적인 운동단체에 대한 조명이지만, 사실은
종교에 대한 큰 어떤 강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더더욱이나 어떤 다원적인 분석의 한계를 보였기에 한국의 지금에 있어서 70년대의 활동들은 매우 의미가 있는 그리고 조명받아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1960년대 후반에 그냥 글로벌 어떤 큰 맥락과 요소들을 짚어보면 탈식민지화가 아주 가속화되는 시점이고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사상이 등장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그와 함께 결부되어서 글로벌 곳곳에서 많은 시위들이 벌어집니다. 한편 이에 영향 속에서 또한 글로벌 국제정치는 대탕트로 넘어가지만 사실은 한국의 지형에서는 그에 반대되는 냉전의 지속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조명하고 싶은 것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국가 세력들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그러니까 이전의 국제 정치가 국가 중심의 운동이 정치였다라면 지금부터 60년대 말 70년대를 들어서면서부터 비국가 세력 즉 종교단체, 인권단체 이런 단체들이 크게 국제정치에 개입해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인권이라는 큰 어떤 프레임이 작동되었고 그 두 가지 큰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국제사면위원회와 에큐메니컬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의 인권의 상황들은 민주화운동과 깊이 결부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글로벌 인권의 어떤 이니셔티브와 초국적 민주화 연관성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인권이란 단어가 한국의 70년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때 왜 중요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결부돼서 왜 중요한가 하면 어떤 인권의 언어라는 것은 문헌과 언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실제 정치적인 운동적인 과정에서 활용되는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언어로서 자기의 문제를 발생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인권이 왜 다른 언어보다 왜 하필 인권이라는 언어를 가능하다고 보았는가 하는 이 상상된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주제와 결부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 과정 속에 어떤 개인 기존에 있었던 어떤 국가 주권의 영역이라든가 국제사회의 영역들이 새롭게 재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 냉전 안보 정치의 최전선에서 어떤 냉전 근대화, 민주화 역설적인 격돌이 벌어지는데 사실 최전선에 대한 개념은 오늘 김동길 박사님께서 더 말씀하실 건데 사실 박사님 글을 읽기 전에 이걸 써놨지만 뭐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냉전 정책에 대해서 미국의 냉전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45년 이후에 미국의 깊은 어떤 심대한 개입은 한국의 한반도의 지형을 새롭게 형성해 놨습니다. 그것이 분단 체제이고 어떤 글로벌 시스템 속에서의 분단 체제인데 여기에서 큰 두 가지 이상들이 심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적인 어떤 지향과 반공 국가 권력과 어떤 정치 권력입니다. 이 대립의 균열들이 깊이 심화되는 과정이고 그 심화되는 어떠한 지점에서 70년대 운동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근대화 정책은 어떠한 소련에 대응하는 또 다른 하나의 축으로서의 정책이었는데 이 정책에서는 어떤 경제 발전을 중심에 두었지만 정치 발전을 동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70년대 중화공업 정책과 유신 정치가 결합되면서 왜 끊임없이 계속 어떤 이 체제가 유지되고 지지되었는지 워싱턴의 정치 속에서 지지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중심된 부분입니다. 하나 인권에 관련돼서 1970년대 등장하기 전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드렸듯이 인권이란 언어나 개념들은 이미 45년 이전에도 동아시아에 존재했지만 45년 이후에 어떤 미국의 정치 개입 속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 사실 이 인권이라는 것은 누구나 활용하고 누구나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 60년대 박정희였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국가 정부 기구를 만들고요. 캠페인을 벌이고 하지만 70년대 유신 등장과 함께 중단합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사실 지금 큰 개념의 차이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60년대까지 한국의 소위 그 민주화운동 세력과 사회운동 세력들의 주된 언어는 민권이었습니다. 인권이 아니었고요. 하지만 70년대에 들어서는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반면 박정희 정권은 민권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헌법을 초월하는 어떤 개념이고 민권이라는 것은 헌법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60년대 말부터 등장한 두 가지 글로벌 인권 이니셔티브를 말씀드리겠는데 국제사면위원회와 세계교회 협의회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라는 것은 영국에서 등장한 인권 캠페인인데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구속자들을 지원하는 어떤 양심수 캠페인을 벌이는 운동이었는데 1968년에 새로운 사무총장이 등장하고 그리고 글로벌 확장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서구 지역에서 어떤 지부를 설립하는 운동을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최소주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집중인데 반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무엇보다는 우선시합니다. 또 하나는 자국 내 활동을 금지합니다. 그 비정치주의인데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국제사면회 지부를 한국 회원들이 만들면 한국 내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만듭니다. 이따 곧 소개시켜드린 대로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왜 그들이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의도했는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한편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데 68년도에 세계교회협의회는 인권이라는 것을 장기적 과제로 두기로 합니다. 그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신앙적으로 책임있게 이해하고 반응해야 되는지. 그래서 인권 개념을 꾸준하게 인권에 대한 문제를 꾸준하게 논의하고 71년경에는 이런 개념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혜택받지 못한 억압받는 사람들의 관점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부정의를 조명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인권에 대한 개념들을 글로벌한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형성해내는 과정으로서 각 국가에서 진행하는 간담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최대주의적인 어떤 접근과 어떤 정치적인 접근과 상향식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70년대 운동에서 두 가지 큰 조직 또는 문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엠네스티 한국위원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권 선언과 그다음 인권 조직들이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인권위원회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한국위원회 두 조직에서 에큐메니컬 리더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깊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반에 보면은 굉장히 모순된 상황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은 72년도 창립 자리인데 토마스 사마버그라는 왼쪽에 계신 분이 오시는데 엠네스티를 대표해서 오시는데 처음 말씀하신 것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였습니다. 왜냐하면 엠네스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비정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고 원칙을 취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하지만 이 초반에 69년도에 알반 모리스라는 분이 서울에 오셔서 어떤 접촉을 했을 때 한국에 대한 인권 단체에 대한 조직을 권하지 않습니다. 반면 일본은 굉장히 이상적인 국가로서 사회적 경제적인 안정이 있기 때문에 권하지만 한국엔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독일에서 온 신학자 게라드 브라덴스타인이라는 신학 박사께서 왜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주도하게 되고 그 2년의 시간 동안 계속 런던과 서울은 이 문제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함과 동시에 국제 문제도 하겠다는 이중 목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 개념이 사실은 창립사에서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 세계 양심의 소리가 함께 절규를 보낼 수 있는 세계적 통로를 마련한다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합니다. 한국 지부에서는. 그리고 계속 발전을 하고요.
한편 굉장히 논쟁적인 과정이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데는 이렇게 어떤 개입을 하는 데는 그 당시에 전 세계 기독교 에큐메니컬 단체에서의 어떤 운동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사상적인 흐름이 있었고,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김관선 목사께서는 이 선교와 전도의 개념을 구분하셨고, 그 다음에 박형기 목사님께서는 현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현실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교회에 오도록 강요하거나 안내하지 않고 그들의 현장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운동 방법까지 현장을 더 사회적 아젠다로 발생할 수 있도록 운동 방법론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이거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들인데 주민 조직 이론입니다. 알렌스키의. 그래서 현장과 어떤 이 참여를 통해서 종교적, 세속적 연대를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초반에 인권에 대한 어떤 담화 운동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꾸준하게 있고요. 이 선교사, 그 다음에 도시산업 선교회를 통해서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고성신 등 어떤 대한모방의 노동자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에서는 유신 등장 이후에 간담회를, 즉 세계교회 협의회의 어떤 간담회에 대한 제안에 응하는 방식으로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중요한 선언문이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선언문은 국내적인 개념이나 가치보다도 글로벌한 개념 속에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선언문이 나오면서 동시에 인권에 대한 개념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인간에 부여한 지상의 가치라는 개념과 함께 현장의 문제들을 확인합니다. 학원, 여성, 언론, 노동, 특히나 노동에서는 최저임금과 근로의 기준법을 명시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회 인권 주관에서 확산됩니다. 사실 이런 어떤 선언문과 교회 간담회와 그 다음에 어떤 교회 인권 주관이라는 것에 꾸준하게 어떻게 확산되는지는 송승호 박사님께서 잘 정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발생하던 인권 담론들이 1974년 긴급조치를 시작으로 국제적인 어떤 확장, 그다음에 환태평양 인권 정치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 이 단체들의 확장은 초국적 네트워크, 즉 어떻게 한국의 이슈들을 번역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과 확장시키는 것들인데, 그 역할들은 아사히가 아시아 행동 단체에 의한 문서와 다가라는 조직과 그 다음에 기독자 긴급회의라는 조직들, 여러 조직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 특히나 주되게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 미국에 당시에 발생하고 있던 미국의 냉전 자유주의적인 어떤 인권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의회에서 그 의회와 결합되는 지점입니다. 바로 긴급조치 4.5 민청학령 사건 이후에 오게 되는 국제사면위원회에서 파견하는 사실조사단입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사실 속에 있는 가운데 계신 윌리엄 제이 버틀러라는 저명한 변호사인데, 이분의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옆에 보시면 함석헌 선생님도 계시고, 중요한 것은 원래 국제사면위원회가 기획했던 것은 이 안이 유엔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유엔이 아니라 미국 의회로 가는 것입니다. 가서 인권 청문회로 발전하는 건데, 이 과정은 일본과 한국에 있는 많은 활동가들의 어떤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의회에서 프레이저를 비롯해서 어떤 미국의 외교정책의 내용을 바꾸고자, 즉 외교적 지원이나 안보 개념과 함께 인권을 결합시키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은 반하는 운동들이 벌어집니다. 내용들이 벌어지고, 그 외교 정책이 바로 안보국가 프레임에 기반한 어떤 조용한 외교입니다. 사실 그래서 인권의 확장이라는 것이 어떤 주창하는 측과 어떤 누르는, 저항하는 측들의 함께 동시에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한국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국제적인 글로벌 어떤 지정학적인 개념 속에서
조명을 받고요. 그 과정 속에 북미주 인권운동연합 등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그 운동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 78년까지 긴급조치가 75년에 발동되는데 사실상 침체기에 조용한 시기에 빠집니다. 그 사이에 3.1 구국선언도 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나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계층 계급들이 인권이라는 문제를 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노동자들의 생존권 시위들을 벌이게 되는데, 이 생존권 시위들이 초국적 분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동물 사건인데 78년 2월에 어떤 노조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하게 되는데, 이 굉장히 독특한 전례 없는 폭력적인 방식입니다. 사실 이 방식이 왜 발생했을까에 대한 논의들과 조사들이 벌어지는데, 그 조사들 속에서 미국의 노동단체 AFL-CIO와 그 지역단체인 AFL-I가 사실상 주되게 한국의 정보기관과 그 다음에 노동조합과 결합해서 이 것들을 조직했다는 것인데, 그 조직의 중심에는 조직행동대라는 구성이 있었고 활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조직행동대의 대원들은 거슬러 올라간 1945년도에 분단의 형성 과정 속에서 그들의 행동을 그대로 투영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의 시위가 생존권적인 문제들이 곧 미국의 어떤 인도주의적인 농산물 보급 정책과도 결부가 되는데, 다른 부분이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보급 정책조차도 인권의 문제와 상충됐을 때는 할 수 없게 하는 정책을 취합니다. 사실 그 정책 속에서 워싱턴에서는 굉장히 큰 갈등과 그 다음에 대립이 일어나는데, 그 대립에 일어나는 그 많은 소스들이 한국에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큰 지원에 대한 어떤 결정들에 대한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결국에는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한편으로는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맥락이 작동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크게는 큰 차원에서는 냉전 정치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한국의 활동가나 노동자들은 그 과정을 인지하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업의 마텔과 마텔 바비돌 생산인데, 바비돌은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 그 매우 유명한 인형이고요. 그 인형의 주요 공급자가 한국이었는데, 사실상 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한국노총도 인정하는 상황이었고, 그 조직을 이 생존권 투쟁을 훌륭하게 잘 조직을 합니다. 교회 여성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조직을 하고 주주총회에서 조직을 해서 어떤 성공을 합니다. 회사가 인권에 대한 조항을 어떤 충분하게 활용하고 반영하겠다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한 1, 2년 후에 폐쇄하게 됩니다. 사실 그리고 동남아 지역으로 회사를 이전합니다. 아마 요즘에 보는 시위와 그다음 요즘에 보는 노동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1980년대에도 꾸준하게 이어지고요. 사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한국의 그전까지는 어떤 국내적인 노사 문제라는 것은 국가 내에서의 문제로 많이 취급되고 노동자와 사업자의 어떤 대립의 구도 속에서 이해되었는데, 사실 이 문제들이 어떻게 국제정치적인 어떤 맥락으로 발전해왔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 에큐메니컬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하라 했고, 특히나 이런 초국적인 인권 운동과 정치 속에서 어떻게 냉전 근대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관점들을 만들어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